네, 안녕하십니까. 7주 3강입니다. 6장 조력발전의 완결 강의가 되겠습니다. 1, 2강에서는 이제 댐을 건설을 해서 거기서부터 터빈을 놓고 발전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다뤘다면 3강에서는 댐이 없이 다른 그 구조물을 가지고 발전을 하는 그런 설비를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물이라는 것은 해저에 고정되거나 고정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기둥으로 묶었다는 얘기고요. 줄로 고정됐다는 이제 무어링 또는 이제 테더링이라고 부르는 거죠. 줄로 고정해 놓고 그 구조물에 이제 로터가 붙는 거죠. 대개 회전 날개가 대직경이고요. 뭘 이용하느냐면 해수의 수평 유동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력댐 건설이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그 다음에 환경 파괴 문제가 가장 컸었죠. 나머지 것들은 기술적으로 많이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환경 파괴,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드는 댐, 이것을 이제 배제를 하고, 그러면 댐 건설은 댐을 반만 막았다고 해서 거기에 댐 상류의 저류지, 조지의 수면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 번에 다 건설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조류를 이용한 발전은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조금씩 설치하고 앞에 설치한 거는 발전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이다 이제 하는 얘기죠. 완전히 깊은 수심에 묻히게 되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소음도 없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비주얼 임팩트도 없다. 그리고 단점이라면은 뭐 거기에 요새 해초가 거기에 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물 같은 거나 어구 같은 거를 이제 막 버리게 되면 심해에 있는 구조물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다 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엔 참 좋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은 그렇게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이제 납니다. 여기에서 꼭 조류만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그 해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조류라는 거는 그래도 기원이 조석 현상이어야 되는데 태양에 의해서 차갑고 더운 해수충, 염도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 해류 있죠. 그러니까 기원이 태양이지만 달의 인력이 아니라 해류도 그 해수의 수평 유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 이용하는 측면에서 기계 설비나 장치나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지금 타이달 커런트에는 오션 커런트도 포함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같은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풍력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풍력 터빈이 있을 적에 바람이 불어온다. 여기에 타이달 커런트 터빈이 있을 적에 해류가 온다. 조류가 온다 하면은요. 이게 갖고 있는 에너지는 결국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운동 에너지죠. 이게 시간당 M 질량이 얼마나 통과하느냐 해서 M돛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M돛 V고요. 우리가 M돛이 질량유량은 rho A V라는 것을 생각을 해갖고 여기다 rho A V를 넣어주면 rho A V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를 보면 출력이 증대를 하려면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도에 굉장히 민감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풍력 조력을 풍력하고 조력 중에 조류를 보면은 보통 풍력 발전기는 7m/s 이상은 돼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조류 속도는 통상 3m/s면은 아주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m/s면은 3의 세제곱이니까 27 정도 되는 거고요. 7의 세제곱이면은 350이 되니까 10배가 넘습니다. 속도로 볼 땐 2배 조금 넘는 것 같지만 세제곱이 되니까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로가 차이가 나죠. 공기는 로가 약 1,
물은 약 10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력으로 볼 적에는 로가 1이고 속도의 세제곱이 10배인데 얘는 이게 1000이고 이게 1인 거죠. 그래도 아직 이쪽에 덴시티가 1000배이기 때문에 이쪽이 곱하면 10배가 이깁니다. 따라서 면적이 좀 작아도 된다 하는 얘기죠. 물의 밀도가 공기의 1000배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날개 직경이 작아도 된다. 그래서 지금 풍력 발전의 날개 직경이 뭐 수십 메타에서 100m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조류 발전에서는 조류 터빈의 직경은 그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전력 생산비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냐? 물론 댐처럼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1993년 평가분 오래됐습니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고 10펜스나 나온다, 킬로와트아워다,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요새 이제 1994년에서 10년 지난 2003년에 이 책이 쓰였을 당시에 많이 낮았다 하는 얘기죠. 99년에만 봐도 대량 생산을 해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전력 생산 가격이 확 획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는 보고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로 이 조류 발전은요. 그래서 현재 파일럿 테스트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개괄로 현재로서는 전망이 좀 어둡지만 잘하면 좋은 기술 분야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에서 이 조류 발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국부터 예를 들고요. 뭐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정도로 이제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IT 파워라는 회사에서 이거는 여러 회사의 컨소시엄입니다. 여러 회사가 IT 파워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스코틀랜드에 4억 원,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15년 전에 4억 원짜리 프로젝트였는데 10kW짜리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자. 수심 10m에 여기서부터 이제 10m에 직경 4m, 3.9m짜리 놓고요. 이 터빈을 여기에 이제 V, 이 V는 영어입니다. 이 부위 뭐 이런 한자가 아니고요. 부위에다가 여기다가 부착시켜 놓고 해저에다가 줄로 고정을 시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해저로 가는 케이블, 이게 이제 전력이 생산된 걸 갖고 가는 케이블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전력망까지 전기를 이제 송출해야 되겠죠. 요때께 10kW급인데 직경이 여기서 20m로 늘어나면 물론 바닷속으로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직경이 5배가 되니까 여기 면적은 25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더 깊은 데 들어가고 더 그 유속이 빠른데 유속이 조금만 빨라도 세제곱이니까 몇 배 올라가는 건 이제 문제가 아니죠. 1메가와트급 개발이 목표였고요. 결국은 이때에 이런 모양을 택한 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가 쉬버링, 그러니까 이게 선회를 하니까 바닷물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지나가고 바닷물 이쪽에서 불면 얘가 이제 휙 돌아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터빈이 있어갖고 이것도 다 하고 양방향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양방향을 하기 위해서 여기 부표랑 요 세트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유연성 있는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 유속에 이 정도 저항을 하면요 여기서 땡기는 인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이 사실은 개발하는 기술 중에 중요한 개발 중에 하나가 되죠. 이 케이블이 너무 무겁다면 이제 아주 강한 소재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무겁다면 부표가 또 더 커져야 되겠죠. 그것까지 다 들고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전력 송신선 이런 거 개발이 중요하다. 요 같은 IT 파워사가 그래서 줄로 묶어서 하는 거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 줄의 개발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럼 줄로 묶지 말고 기둥을 박겠다. 기둥을 박되 이게 회전을 해가지고
양방향 해류를 다 이용할 수 있겠다 해서 하는 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기둥주의 선회하는 이걸 뭐라 하냐면 마린 커런트 터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이 기계의 이름을 딴 마린 커런트 터바인은 회사를 설립했고요. 여기에 이 회사에서 만든 그 물건이 이제 시플로우라는 그런 그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300kW급으로 이제 실험을 했죠. 그래서 자기네는 굉장히 좋다고 선전을 합니다. 제작사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파일럿을 했는데 요 파일럿을 뭐 여러 개를 깔아서 30메가와트 단지를 만든다면 자기네가 경제성 평가를 해보니까 킬로와트아워에 3.8펜스로 할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대량 수주만 주면은 요 정도까지는 자기네가 내려갈 수 있겠더라. 이 정도면 경제성이 있는 생산 비용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스케일에 따라 많이 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메가와트급으로 딱 한 기만 설치했다. 그러면 생산 비용은 이렇게 급히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수심 20에서 35m 벌써 깊이 들어가죠. 그리고 유속이 2.5m/s 이거를 기준으로 두고 계산을 한 내용입니다. 영국의 또 회사입니다. 엔지니어링 비즈니스라는 회사가 스팅그레이라는 이제 조류 발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림에 이제 보시는 건데요. 스팅그레이는 그 꼬리가 노란 무늬가 있는 가오리라고 그러는데요. 그 가오리가 아주 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얘네들은 멋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가오리를.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완전 잠수식에다가 여기서 조류가 이제 이렇게 불어가면 얘가 아래 위로 움직입니다. 요 날개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이쪽에 가는 유동력에서 위로 양력받고 좀 바꾸면 밑에 쪽으로 떨어뜨리는 힘을 받고 그래서 아래 위로 상하로 요동 왕복 오실레이션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사진에 있는 거는 이제 150kW짜리인데요. 여기서 성공을 하면 기당 3메가와트, 5메가와트. 그러니까 요새 풍력 발전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기당 5메가와트급의 상응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얘기죠. 확실히 이 조류 발전의 경우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좀 다른 터빈에 비해서 쉽게 해결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풍력 발전이 공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덴시티가 아무래도 커서 그만큼 에너지를 추출해내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 영국이 계속해서 이 저자도 이 세번 하구에 있는 큰 조력댐 건설을 계속 1920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 거의 100년, 90년 가까이 된 추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세번 하구 그 넓은 그 하구에 수심 40m 여기에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스팅그레이하고 직경 8m짜리 프로펠러형 터빈을 쭉 깔겠다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영국 얘기는 끝내고요. 그다음에 영국 바깥에서는 조류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하는 거는 어떤 그 경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태리 얘기부터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태리 얘기 하기 전에 아까 말한 IT 파워 이 회사가 이 회사를 만들었죠. 마린 커런트 터빈이 합작을 해가지고 노르웨이에 만든 것은 이제 수평축 프로펠러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부터 보시는 이제 수직축형들이 아무래도 지금 구사하고 있는 조류 발전에서는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겠습니다. 요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이태리의 시실리 섬이 나오죠. 이태리 이렇게 장화 같이 있으면 맨 끝에죠. 여기 마피아의 고향이죠. 여기 시실리하고 이 본토 사이에 아주 조그만 스트레이트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 지협이 있습니다. 이 지협 이름이 메시나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나 지협에 수심 100m에 터빈 100개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이 메시나에 있는 터빈은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위쪽은 자유롭게 물이 흘러가고 배도 다니고 다 다니는 겁니다. 이 바닥에 있는 조류를 이용해서 요 100개를 놓고 가겠다 하는 게 프로젝트로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제 보스턴 쪽에 가면요,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 뭐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거기에 골로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름을 봐서는 아무래도 러시아 출신인 것 같습니다. 골로프 박사가 이 조류 발전 쪽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또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만든 헬리컬 터빈이죠. 예, 이 헬리컬, 지금 이거는 투 블레이드죠. 더블 블레이드 헬리컬 터빈을 만들었죠. 나중에 풍력할 때 보시면 이제 다리우스 형식이라고 합니다. 다리우스 형식은 바람이 불 때 이 회전축이 바람의 방향하고 평행인 프로펠러향과 대조적으로 바람이 불 때 회전축이 바람 방향하고 직각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풍력 발전을 다리우스형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비꼬아 가지고 헬리컬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골로프 박사가 이 다리우스형 터빈을 가지고 굉장히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프해, 미국 이제 플로리다주 그 맨 그쪽에 이제 걸프 스트림이 있죠. 그 걸프 해류가 초당 8천만 톤의 유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속을 고려해 볼 적에 잠재량은 65기가와트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직경 1.1m, 높이 0.83cm, 그러니까 조금 납작하죠, 정방향에서. 여기에 3옆 헬리컬로 된 자기 골로프 터빈을 100개 정도 설치를 해가지고 이 유속이 2.5m/s가 나오면 136메가와트 발전을 할 수 있다. 그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머일렉트롤리시스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로 전기 갖고 오는 게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한 거죠. 수소 생산해서 파이프라인 수송, 아니면 선박이 한 군데 이제 저장을 했다가 거기서 포집해가지고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서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 지역에 전력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겠다 하는 방대한 생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방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캐나다의 블루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원천 기술 타이달 펜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은 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댐은 이거를 물의 유동을 막는 목적으로 쓰고요. 자기가 숨은 슬루이스를 통해서 물을 통과시킬 때 통과시키고 막고 싶을 때 막고 하는 역할인데, 타이달 펜스는 물의 유동은 자유롭게 놔둔다는 거죠. 따라서 댐하고는 달리 타이달 펜스를 설치했으면은 간조 만조의 수면 변화가 이 타이달 펜스 상류에는 이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펜스는 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만들어지만, 펜스는 조금씩 만들면서 다 일부만 만들어도 발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 H형 수직축 터빈을 쭉 싸가지고 요걸 옆에다 쭉 붙여나가서 장벽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력댐이 갖는 환경 영향이 없고요. 이거를 가지고 필리핀 DOE,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하고 두 건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당시에 2003년 당시에 제가 지금 이게 계약이 잘 돼가지고 발전이 잘 돼 있나를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계약 건은요, 피크 출력 50메가와트짜리 조류 펜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고요. 이걸 잘하면 이제 섬과 섬을 연결하는 1기가와트 최대 출력이죠. 평균 출력은 600메가와트짜리 타이달 펜스를 하는 계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요게 여기까지는 계약을 맺어서 이제 가는 거고요. 요 그림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필리핀 지역이 나오면 요 지역을 확대합니다. 그럼 여기에 조그만 섬들이 있는데, 섬과 섬 사이에 페이즈 1, 2, 3, 4 이렇게 갑니다. 페이즈 1만 여기가 거리가 4km입니다.
여기에 최대 출력 2.2GW 용량의 조류 펜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펜스를 설치하겠다. 요 하나만 가지고도 필리핀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이미 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 수출국이 되는 거고요. 요게 단위 재생에너지 설비 중에 최대 규모가 된답니다. 더 나아가면 총 25GW짜리 요거 하나가 2.2기가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길죠. 그래서 총 25GW짜리 페이스 2, 3, 4를 다 완성을 하면 펜아시아라는 큰 동남아시아를 다 연결하는 전력망 구상 중에서 얘가 주축을 이룰 것이다 하는 원대한 계획을 블루 엔지니어링이라는 캐나다 회사가 가지고 필리핀 쪽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절에 들어와서 미래 기술로 보이는 것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보는데요. 흔히 말하는 RV가 되겠습니다. 로체스터 벤츄리 RV죠. 이건 그림에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로체스터 벤츄리는 벤츄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임페리얼 대학, 이 책이 영국에서 나왔고요. 영국에서 임페리얼 대학 그러면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로체스터 교수가 발명을 해서 벤츄리의 원리에 자기 이름 붙여서 RV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벤츄리 효과는 어떤 효과냐면요. 이제 유동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좁아지면 딱 넓어졌다 하면 여기서 유속이 빠르고 여기서 유속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속이 빠르면 우리가 뭐가 쭉 일치하느냐면요. 여기에 압력 곱하기 로분의 2분의 V제곱 이게 이제 일치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베르누이의 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구멍을 뚫었다면 속도가 느린 데서는 물이 세게 올라오고 속도가 빠른 데서는 물이 오히려 작게 올라온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압력이 작고 여기는 압력이 더 크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조류가 흘러갈 적에 그 조류의 일부라도 이제 여기에 바닥이 있고 여기에 수면이 있고 조류가 막 흘러갈 적에 여기에 일부러라도 뭐를 막는데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좁게 막는 거죠. 그래서 벤츄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벤츄리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속도가 빨라지죠. 여기는 속도가 느리고 여기는 속도가 작고 여기는 압력이 작고 여기는 압력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위에서 보면 이제 조류가 막 이렇게 흘러내려올 적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좁은 데를 이제 하나 만들죠. 여기에서 압력을 따오면 여기 압력하고 여기 압력하면 여기 압력이 크고 여기는 압력이 작다는 거죠. 결국 유동이 일로 빨리 나가면요. 다른 유동이 이렇게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압력이 높고 낮죠. 이거를 위쪽으로 파이프를 뽑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여기에 터빈을 설치해서 여기서부터 터빈을 구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점은 뭐냐면요. 이 터빈이 수중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벤츄리 효과를 사용해서 압력을 유발시키고 이거를 관으로 압력을 유통시켜서 수면 위에 터빈 설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설비할 때 아무래도 수중에 설비를 안 하니까 유리하게 되는 거죠. 다만 벤츄리 효과 때문에 여기에 지나가는 유동의 에너지의 20% 정도를만 전력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를 또 만들었습니다. 로체스터 벤츄리 RV사를 만들었습니다. 2메가와트 정도를 했더니 2메가와트짜리 벤츄리관에다가 여기서 뽑아가지고 위에 터빈을 설치했더니 킬로와트아워당 2 내지 10펜스. 이쪽이면 굉장히 경제성이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경제성이 완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잘 잡고 하면은 이 정도가 건설비다. 시설비다. 여기에 또 다른 돈이 더 붙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불투명하고 비전일 뿐입니다. 요거는 이제 벤츄리를 이렇게 병렬로 설치를 합니다. 여기가 막 좁아지죠. 얘가. 그러면 여기에 압력들이 다 작죠. 여기 압력을 다 뽑아가지고 위에 한 군데 모으면 굉장히 유량을 많이 유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수 벤츄리를 하나의 터빈에 구동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해상 풍력 설비가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쪽을 뭐 이렇게
이렇게 유선형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풍력 설비를 놓죠. 그럼 여기 유동이 지나가면 여기 압력하고 여기 압력이 차이가 나죠. 요거를 빼가지고 터빈을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변형이 가능합니다. 금문교 부근에 하이드로 벤출이라고 부르는 그런 설비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하고요. 요게 만약에 성공하면 개수를 막 늘려가지고 수심 50m, 금문교면 굉장히 유명한 다리죠. 골든게이트 브릿지 근처에 물속 50m에다가 폭 1km에다가 쭉 하이드로 벤츄리를 설치해가지고 2기가와트짜리를 만들겠다는 방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조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사람은 없지만 일부 회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비전을 갖고 접근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그림에 나오는 거는요, 그 에딘버러 대학의 썰터라는 교수가 제안을 한 것인데요. 요거 부위 대신에 요걸로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거고요. 밧줄로 연결해서 무어링을 하고 여기에 있는 터빈을 가지고 이게 지금 직경이 50m입니다. 그리고 수면서부터 여기까지가 20m에 이르는 원통형으로 터빈 날개를 배열을 해가지고 여기에 조류가 오면은 얘가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까지 앞으로 장래 기술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전체적인 조류 발전, 댐 없이 해수의 수평 운동으로부터 에너지를 발생하는 조류 발전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요,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류 발전하고 파력하고 풍력하고 이제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풍력에서는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요거를 조류 발전은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로 보면은 조류 발전이 훨씬 성장 가능성이 크게 있습니다. 파력 발전은 이 풍력에 여태까지 쏟아온 기술은 다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익을 별로 못 보는 거죠. 근데 결국은 조류 발전을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다 해서 연구 개발하고 투자하고 해서 이제 만들면은 결국은 뭐냐면 잠재량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었는데 결국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반면에 파력은 아직도 연구 개발의 여지가 많이 있고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일단 성공하면 전체 풀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재생에너지 중에 이걸 해야 된다,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조류 발전은 기초 연구 정도 하고 투자를 하는 거는 좀 기다리고 고려해 봐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류 발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에 오류가 있는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기초 연구만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열심히 하는 회사들도 많다. 그래서 때때로 이 조류 발전은 완전히 버리는 기술은 아니고요. 때때로 뭐 변한 게 있어서 얘도 투자 대상으로 다시 고려해야 되는지 다시 봐야 되는 기술군에는 집어넣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영국의 얘기로 다시 가면은 장기적으로 2050년쯤 됐을 때 500개 1메가와트, 그러니까 0.5기가의 조류 발전 설비, 영국의 장기 시나리오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조류 발전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굉장한 기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고요. 또 다른 견해를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망한데 단기 중기 관점에서는 조류 발전에서는 그렇게 큰 실익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제 엇갈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기조는 조류 발전은 풍력 발전에 있는 기술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 공기보다 물이 밀도가 1000배나 되기 때문에 훨씬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긴 한데, 아직까지 다 개발했을 때 잠재량이 너무 작고, 그리고 아직까지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상대적인 장점이 이렇게 강하지는 못한 분야이다. 그런데 몇 회사에서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고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일부 지역, 그러니까 조류가 아주 좋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3강까지 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